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버지의 상간녀 아들을 파혼하게 만들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미혼 여자입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친척도 없는 것과 다름없어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저희 엄마는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이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와 나이는 동갑이에요. 나이가 동갑인 오빠 이상하죠? 배다른 오빠입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편의상 아빠라고 칭할게요. 저와 오빠는 2달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빠는 비슷한 시기에 2명의 여자를 임신시켰던 거예요. 저희 엄마는 아빠와 결혼식도 했고 말하자면 본처였습니다. 오빠의 생모는 말하자면 상간녀인 셈이죠. 조부모님은 아들만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빠와 제가 태어나고 저희 조부모님은 아들을 낳은 오빠의 생모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혼을 당하고 저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저희 엄마는 조실부모한 고아나 다름없는 사람이라 많이 무시당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본처라 해도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많은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인 오빠의 생모, 그 여자는 저희 엄마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혼하고 생활고로 힘들게 살다가 저를 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가서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하기 시작했는데 제 월급은 집에 모두 주어야 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싶었지만 아빠와 사는 그 여자는 독립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인이 되어 일을 하기 시작하고 4년간 그런 착취당하는 생활을 하다가 겨우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독립을 한 후에도 저에게 협박을 해서 돈 붙이게 만들었네요. 저는 치를 떨며 연락 모두 끊고 살았습니다. 5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그 여자는 아빠의 재산을 모두 자기와 자기 자식들 명의로 돌려놓아서 저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어요. 상속에 대한 욕심도 없었지만요. 오빠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살 어린 직업도 좋고 외모도 좋은 여자분과 결혼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집에서 살 때 본인 엄마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도 그 모습을 보며 비웃던 사람이 그런 참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어린 시절의 악몽 같은 경험들이 생각나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런 시어머니, 그런 남편을 두게 된 것이 너무 가여워 보였습니다.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내 어린 시절을 악몽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여자가 내막을 모르고 오빠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 가엽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결혼한다는 것은 SNS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여자의 아들이 멀쩡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 너무 싫었습니다. 오빠의 결혼 상대인 여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할 텐데 같은 여자로서 예비 신부가 가엾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DM을 보내 그 여자분과 만났습니다. 오빠에 대해 알려줄 것이 있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더군요. 오빠의 전 여친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 여자분을 만나서 제가 살아온 것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믿을 수 없다며 저에게 증거가 있냐고 묻더군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으로 있는 여자분에게 제가 말했어요. 연좌제 같은 것은 없는 것이 맞지만 결혼 상대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알고 결혼하셔야 할 것 같다고요. 그 여자분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 같은 여자로서 본인도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그 핍박을 어떻게 견디며 살았냐고 말하며 저를 위해 울어주더군요. 또
본인의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구박을 받는 모습을 재밌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못된 인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뻔했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 일만 아니었다면 예비 신랑이 부모 잘못 둔 죄 말고는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 사람의 본성을 알았으니 자기도 생각을 깊이 해봐야겠다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에 여자분에게 전화가 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파혼했다고 하더군요. 오빠가 파혼하자는 이유를 묻길래 저를 만났다는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다가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가 걷어서 키워줬는데 배신을 했다고 치를 떨더랍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오빠에게 말했대요. 아무리 나쁜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모두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 누이를 막대하는 엄마를 말리지 않은 것은 뭘 모를 때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만약 지금 누이를 가여워하고 있다면 몰라도 불쌍한 누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 아니었다면 남친의 가면에 속아 본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거짓말을 해서 아들이 파혼당했다고 별의별 욕을 다 하더군요. 갈 곳 없는 걸 데려다 먹여주고 입혀주었는데 배은망덕을 했다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첨년 주제에 아들 낳은 것 하나로 지금껏 그렇게 누리고 산 것이 저는 너무 분하다고 했습니다. 죄는 당신이 지은 것이고 사생아인 오빠가 그 죄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했어요. 오빠에게 또 결혼하게 된다면 어디에 자랑질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라 했습니다. 다음번에도 저는 똑같이 해줄 것이라고요. 우리 엄마를 사지로 내몬 첩년이 시어머니가 되고 그 첩년의 자식을 남편으로 둘 여자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라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너는 어디 좋은 곳에 시집 가나 보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누구 인생에 악담이나 하는 꼴을 보니 천박한 첩년한테 어울리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전화를 끊더군요. 엄마와 행복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항상 웃는 표정이셨고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엄마의 고생을 저는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렸어요. 여리고 순박한 저희 엄마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지만요. 저는 남자를 사귀는 것도 너무 겁이 나서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빠와 오빠를 보며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생겼던 것 같아요.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잘하셨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구하셨네요. 고생하고 살아오신 쓰니님에게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못된 자기 엄마에게 사이다를 날린 새언니가 너무하다는 신우의 사연인데요. 사이다 댓글들이 참 많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도 가끔은 저희 엄마가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름 새언니 편에 서서 엄마에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기도 하고 언니 다독여주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에게 새언니 편에 서서 얘기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그랬던 건 엄마가 심했던 것도 있지만 언니가 엄마한테 내내 하는 편이었기 때문도 있었습니다. 저희 새언니의 대처가 현명한 것인지 심한 것인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 오빠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종입니다. 최근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재택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답니다. 아기 우는 소리에 집중도 안 되고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을 테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 근처에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엄마가 작업실에 가봤더니 엄청 더럽고 화장실은 곰팡이 천지라 들어갈 엄두도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엄마는 오빠한테 좀 치우고 살라고 잔소리를 해야 하는데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다나 봐요. 남편 일하는 곳이 이게 뭐냐? 이런 데서 일해서 잘 되겠냐? 하셨대요. 이 일로 오빠와 언니가 대판 싸웠는데 오빠가 엄마 편을 들면서 엄마 말이 틀린 게 뭐 있냐고 넌 내조 못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언니는 작업실 치워줄게 하며 아기를 오빠한테 맡기고 하루 종일 청소를 했대요. 오빠는 아기를 돌보느라 마감을 못 지켜서 엄청 곤란하게 됐고요. 이걸로 엄마가 또 언니에게 뭐라 했더니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치워졌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럼 애 없고 청소하란 말씀이신가요? 이랬대요. 오빠는 애 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작업도 망해버려서 앞으로는 자기가 잘 치우겠다고 미안하다고 언니한테 싹싹 빌었다네요. 오빠네랑 저희 부모님이랑 점심을 먹으러 중국 음식점에 갔습니다. 각자 메뉴 하나씩 시키고 오빠가 짬뽕을 시켰는데 언니도 짬뽕이 먹고 싶었나 봐요. 큰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매운 것을 못 먹어서 언니는 조카랑 짜장면을 나눠 먹으려고 하면서 오빠와 언니, 조카는 짬뽕과 짜장면 곱빼기를 하나씩 시켰습니다. 저희 오빠는 그러자고 했는데 엄마가 또 돈 아깝게 뭘 그렇게 시키냐고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너네 둘이 하나 먹으면 딱 맞는데 식탐 부린다고 언니한테 무안을 주었어요. 근데 저희 큰 조카가 엄청 많이 먹거든요. 저랑 아빠는 엄마한테 곱빼기로 해봐야 얼마나 차이 난다고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냐고 했는데 새언니는 괜찮다고 알겠으니 짬뽕 하나 짜장 하나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언니한테 저는 좀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언니가 대뜸 짬뽕을 가져가더라고요. 오빠랑 큰 조카한테 짜장면을 주고요. 둘이서 하나면 충분하지? 애가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 이러면서 짬뽕을 흡입했어요. 아빠는 언니 먹는 모습에 당황하고 엄마는 너 먹으라고 삼선짬뽕 시킨 줄 아냐고 화내고 오빠는 난처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자기는 짜장면도 좋아한다고 하며 조카랑 나눠 먹었습니다. 먹성 좋은 8살짜리 남자애가 다 먹으니 오빠는 얼마 못 먹었죠. 그날이 개업식 날이라 탕수육 다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로 뭐 시키지도 못했으니 오빠는 거의 못 먹었어요. 엄마는 급하게 호출벨 눌러서 짬뽕 하나 더 달라고 했는데 주문이 밀렸다며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온 가족이 눈치 보는데 새언니는 진짜 맛있게 짬뽕을 먹더라고요. 엄마가 남자 양이 적어가지고 되겠냐고 언니 짬뽕 덜어주려는 걸 언니가 저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님 거 덜어주시던지요. 이러면서 그릇 확 땡겨가던데 제가 오빠에게 내 짜장면 좀 더 먹을래? 이러면서 오빠 주려니까 언니가 아가씨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요? 둘이 하나면 충분하죠. 이러는데 아까 엄마가 한 말 비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언니를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며느리의 대처가 저래도 되는 건가 괘씸하기도 했고요. 평소 같았으면 엄마한테 뭐라고 했을 텐데 언니가 얄미워서 그런지 엄마에게 뭐라고 할 마음도 안 들었어요. 저도 저희 엄마가 심했던 것은 인정해요. 근데 진짜 새언니의 저런 행동이 현명했던 걸까요? 아빠도 많이 실망한 눈치시던데 댓글입니다. 이 글에 진짜 소름 끼치는 점은 본인 오빠는 정상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 플러스 새언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진심 소름 끼침. 난 이 원문을 울 남편이랑 같이 읽었는데 둘 다 이 글 등장인물 중에 제일 상등신은 저쪽 남편 아닐까 하면서 봄, 짬뽕 짜장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애가 남기더라도 짜장 하나 시켜주고 와이프 먹고 싶어하는 짬뽕도 하나 주문하지 기껏 편들어준다는 게 아냐 엄마 나 짜장 좋아해 이제랄 개 싫다 글쓴애 결혼해서 많이 참고 살아라 꼭 니네 엄마 같은 사람 만났으면 추가 글입니다. 막말이 너무 많아서 추가해요. 진짜로 저희 엄마가 상식적이지 못하고 새언니한테 너무 했던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엄마가 잘못했죠. 언니가 현명하지 못했다는 그 말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의 뜻은 언니가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오빠를 비롯해 아빠와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서 언니의 편을 들어줄 거고 언니를 더 챙겨줄 텐데 언니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나 아빠는 뭐 챙겨주기도 싫은 거고요. 그래서 언니의 대처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짜장면 짬뽕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못 시켜주냐는 댓글 많던데 평소 같았으면 오빠나 아빠가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뭐라 하고 애 짜장면 주고 너도 다른 거 하나 먹으라고 더 시켰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언니가 먼저 나서서 알았다고 애랑 나눠 먹겠다니까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던 건데 철월작정으로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언니가 스스로 밥그릇 챙긴 거라 하시는데 저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진짜 너무 심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더 챙겨줬어요. 뭐든지. 저희 엄마 환갑을 지나 70에 더 가까운 나이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좀 그래요. 남들한테는 못 그러면서 며느리한테는 이상한 시어머니 갑질을 하시더라고요. 변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럴 거면 가족들한테 미움을 사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던 거고요. 솔직한 말로 님들 집에 며느리가 저런 식으로 보란 듯이 우리 엄마 엿먹이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다 며느리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시는데 저보고 똑같은 시댁 만나라 하셨죠? 님들 집에도 저런 며느리 들어와 봤으면 좋겠네요, 진짜. 시댁이고 며느리이고를 떠나서 어른을 상대로 새언니의 행동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제가 틀린 건가요? 댓글입니다. 너가 반항하지 않고 완벽하게 당하기만 해준다면 착한 우리가 위로 정도는 해줄게. 라고 생각하는 글쓴이가 너무 소름 끼친다. 도대체 편들어준 게 뭘 편들어줬단 얘김? 기껏 방관하다가 반격하니까 온 가족이 다 시어머니 편드는구만. 1년이 넘어서도 여기저기서 욕 처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뭐. 집구석 한번 더럽게 천박하네. 이런 단체로 미친 사이코패스 유전자 집구석에서 8년 동안 어떻게 지냈지? 빨리 며느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할 것 같다.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우울증에 불면증에 안 봐도 훤하다. 신우인연이 GM이 습성 그대로 물려받아 미래에 며느리 생기면 피를 말리겠구나. 네 애미가 잘못된 걸 알고도 같은 짓으로 반복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편들어준다는 표현이 아니라 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정신과 상담 받아야겠어요. 란 표현을 써야 그나마 쓰니가 정상으로 느껴질 텐데. 시애미는 상또라이고 시애비는 방관충, 남편 새끼는 신우녀는 못돼 처먹었는데 지 애미만 문제 있는 줄 알아. 그럼 계속 네가 챙겨준다고 새언니가 계속 무시당해도 된다는 건가? 한두 번 상처난 거로 아프다고 말 안 했더니 이젠 아프다 했다고 지랄하네. 약 발라주면 다냐? 처음부터 상처를 주지 않아야 정상이지. 약도 뭐 별 그지 같은 거 발라주면서 생색은. 뒤에서 챙겨주면 앞에서 뚝까 쳐맞아도 당연히 고지곳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진짜 시엄마보다 말리는 시누이라더니 진짜 그 짝이네. 와, 8년간 어떤 대우를 받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내내하던 사람이 죽기 전에 발악으로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하는지 속이 시원하다.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냐?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다면서요. 최소 8, 9년을 개념 없는 비슷한 일을 계속 당하다가 못 참겠다 선언하는 거잖아요. 어느 집의 시누이지만 이 집 새언니 진심 응원함. 새가슴인 나는 엄두도 못 낼 사이다라. 아니, 지 며느리 그렇게 잡으면 지 아들도 처가가서 그렇게 대접받을 거란 생각은 왜 못하는지. 짬뽕 곱빼기 1,000원? 1,500원? 며느리 입에 그거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야 원. 얼마나 당하고 살았으면 처음엔 나긋나긋해서 편들어줄 맛이 났는데 반격 들어가니 짜증이 확 나. 신우가 편들어주나마나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1,000원도 아까워하는 양반인데 그깟 편들어준다고. 아유, 내가 아가씨 보고 참지 하겠냐? 그게 맞는 거라 생각하면 너나 시집 가서 그러고 살아. 정상이었다면 새언니가 저렇게 나오기 전에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이 언니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더 시켜줬어야 하는 거 아님? 그리고 식탐 부리지 말라는 거 진짜 듣기 싫다. 무조건 남자는 잘 먹어야 되고 여자는 깨작깨작 못 먹어야 됨? 요즘 잘 먹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새언니라는 분 불쌍해 죽겠네. 이번 사연은 친정 가족의 핍박을 받고 자란 쓰니님이 역병을 딛고 현재는 남편과 자식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전화 인터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오빠와 언니가 하나씩 있는 늦둥이 막내로 자랐습니다. 오빠는 저와 20살 차이가 나고 목사로 정년퇴직했어요. 언니도 목사로 퇴직했고요. 아버지는 15년 전쯤에 돌아가셨고 5년 전쯤에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오빠와 언니 사이에 작은 오빠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바닷가에서 놀다가 익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아들 하나 더 있어야 한다고 해서 가진 게 저였답니다. 병원에서도 점쟁이도 아들이라고 해서 낳은 건데 딸이라 실망한 엄마가 점쟁이를 찾아가 따지니 제가 없어야 평생 오빠의 팔자가 핀다고 했다네요. 그 점쟁이는 저희 엄마에게 분유의 약을 타서 저에게 먹이라고 했답니다. 저희 엄마는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하지만 저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평생을 저주받으며 살았어요. 목사가 되기 전 오빠는 술에 빠져 살며 직업도 없이 살았어요. 아빠가 언니 보고는 돈 벌어서 오빠 봉양하고 나보고는 몸으로 오빠 봉양하라고 했어요. 저는 집에서 밥을 먹으려 해도 오빠가 먹고 남아야 먹을 수 있고 행여라도 내가 먼저 먹으면 혼나고 맞았어요. 살지 말았어야 하느니 살아서 재수없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내 나이 25에 아는 분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어요. 집에서 아무 도움 받은 거 없고 축의금도 아버지가 키워준 값이라며 다 가져갔어요. 저는 결혼하고 친정하고 안 보고 지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후회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했어요. 한 번씩 친정에 찾아가면 집에 갈 때 반찬을 싸주는데 집에 와서 보면 전부 썩은 것 뿐이었네요. 안 가져가면 화내다가 머리 싸매고 누워있고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큰아들 임신하니 저희 부모님은 낳아서 오빠 주라 하더군요. 둘째 임신하니 낳아서 언니 주라 하고 오빠 언니가 결혼 못하고 사니 네 아들을 주라는 것이었죠. 저는 평생 뇌전증으로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아마도 분유와 함께 먹은 약 때문이겠죠. 큰아들은 자폐로 초등학교 시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의 노력으로 다행히 큰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80%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뇌전증 약을 먹고 있네요. 오빠는 부모님 죽고 제사 지내기 싫어서 목사가 됐어요. 그때가 오빠 나이 60이었는데 말이죠. 한동안 저는 친정하고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적도 있습니다. 아들을 오빠와 언니에게 주라는 말을 듣기도 싫었고 친정에 가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들었기 때문이었죠. 아들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친정과 다시 연락하고 지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난 지금도 가슴이 허전해요. 한 번도 받아본 일 없는 부모 사랑, 하늘이 내가 너무 안쓰러웠나 봅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너무 잘해주네요. 하늘에 감사해요. 남편과 아들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이고, 메일 잘 받았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내가 글 쓸 줄 몰라서. 네. 아이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사셨네. 그래서 응, 솔직히 오빠가 지금 목사한 것도요. 네, 나이 60에 그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시험은 우리 언니가 봐주고. 네. 그리고 리포트는 내가 국회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서 리포트 내가 써다 줬어요. 아버지가 건강했을 때는 오빠가 목사 안 했어요. 그러면 오빠 일어나면 오빠가 또 야, 밥 차려. 그러면 밥 싹 차려주면 나는 오빠가 먹은 다음에 오빠가 남겨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 안 그럼 먹지도 못해요. 엄마가 오빠 먹으라고 새로 불고기나 뭐 만들어 놓고 오빠도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으면 엄마가 나 죽인다고 설쳐. 어, 저 미친년, 재수없는 년, 라고 약 처먹여놨더니 그 쌍년 저거 재수없게 지 오빠 운빨 깎아먹는다고. 음, 그러고 결혼을 딱 하잖아요. 네, 결혼식장에서도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나를 딱 불러준 일이에요.
축의금 들어오는 거는 니네 쪽에 들어오는 거든 우리 쪽에 들어오는 거든 싹 내 거야. 네 키워준 값이야. 일자는 푼 손도 대지 마 그래갖고 나는 누가 우리 쪽에 왔는지도 몰라갖고 욕 먹었어요. 축의금 그 음, 저금 등록부도 안 줘갖고 네. 그걸 보고 인사를 다녀야 되는데 누가 왔는지를 몰라갖고 음, 인사도 안 다니냐고 나중에 욕 먹었어요. 그러게요. 그렇겠네, 다녀야 진짜. 되는데 그쵸. 뭘 줘야 우리가 인사를 다닐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울면서 돈은 안 줘도 되니까 축의금 등록부는 줘라. 우리 인사 다니게 욕 먹는다. 그 네. 아버지가 나중에는 진짜 등록부만 주더라고. 음, 그래서 뒤늦게 인사 다녔어요. 그럼 네.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우리 남편이랑 나 아는 지인들이 아유 어떻게 부모가 그러고 사냐 그러더라고. 하, 점쟁이가 그랬대요. 나한테 평생 잘해주면 우리 오빠 운빨 깎아 먹으니까 어떻게든지 쟤는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을 위해서라도 네. 쟤는 잘해주지 말아 그랬대. 그래갖고 결혼을 하고도 나는 이제 서로 아는 척 하지 말고 지내자 그랬는데 안 된대 우리 아버지가. 너는 평생 오빠 결혼을 했어도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너는 오빠 뒷막금 하려고 태어난 애니까 그런 줄이나 알으라고. 평생 그랬었어요. 아니, 그럼 남편 되시는 분은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아저씨가 보면서도, 예, 내가 나 힘드니까 예, 여보 예, 우리 모르는 척하고 살면 안 돼.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가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엄마 아빠가 몇 년이나 산다고 너 일단은 너는 힘들고 아는데 그래도 네가 모르는 척하고 살면은 네가 나중에 부모 죽고 난 다음에 더 후회해. 죽어서 네가 욕하고 싶으면 음. 지금은 잘해줘라. 에이, 그건 아니지. 그래갖고 우리 아저씨가 내가 한동안 한 3, 4년 안 다녔었거든요. 화가 나서. 네.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는 가갖고 거기 가서 빨래 다 해주고 지붕 다 이어주고 음, 마당 다 청소해주고 당신이 무슨 머슴도 아니고 왜 그래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부모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부모는 옛날 어른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어. 못 배워서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아버지 엄마 대학까지 나왔어요. 못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이에 대학 나오기가 흔하지가 않은데 어마어마한 나왔어 둘 거죠. 다. 네. 못 배우긴 뭘 못 배워. 나도 못 간 대학 자기네들은 갔구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런 상황인 걸 알고 장학금으로 해서 대학을 보내줬어요. 네. 유아교육과 네. 이제 어린이집 원장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네. 네. 3년을 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만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아무도 안 온 거야. 그래서 음, 거기 오죽하면 내 교수님이 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그 옷을 빌려줬어요. 네.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사진 찍고 옷 갖고 오라고. 음, 사무관대랑 다 빌려줬어. 그래서 집에 가서 간신히 사진만 찍고 네. 드라이해서 그 학교에 갖다 주고 그러고 나서 취직을 했는데 어린이집에 취직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취직한 집에 찾아왔어요. 음, 취직한 곳에 찾아와가지고 얘는 취직하면 안 된다고 우리 아들 운빨 깎아 먹어서 안 되니까는 취직시키지 말라고. 취직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얘는 일하면 안 된다고. 지 어, 오빠 뒷막음이나 하는 애라고. 어, 이렇게 잘 되면 안 되는 애라고. 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아파지니까 우리 오빠가 그동안은 목사는 무슨 세금 안 내는 도둑놈 새끼 이러고 욕하던 인간이 갑자기 목사 된다고 시험 본다, 안수 받는다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한 번 물어봐서 너 쓸대로 얘기해라. 그렇게 목사 욕하고 다니다가 왜 갑자기 목사 된다. 아버지 죽고 나면은 모든 지금 딱 레벨상으로 순서대로 보면 오빠가 지금 거기 대장이 돼갖고 오빠가 거기 모임을 딱 주도해야 되는 그 역할상으로 그래요. 학렬에서 나이가 좀 학렬에서 많으시구나. 그래요. 네.
나는 여자기 때문에 지금 그쵸? 우리 언니랑 나는 여자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윗대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없기 때문에 음, 딱 우리 오빠 순서예요. 예, 종친회에서 보면 그래요. 예, 하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예, 나 목사예요. 교회 다녀요. 이 핑계로 안 하고 싶은 거야. 예, 느닷없이 나이 60에 목사한테. 음, 그래서 네 그거 하기 싫어서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음, 너는 20살이나 차이 나는 오빠가 안 무섭냐? 나는 너를 인간으로 안 봐서 안 무서워. 음, 내 나이 이제 몇 살인데 너가 무서워? 어릴 때나 무섭지. 그치. 어릴 때도 나는 너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너를 진절머리나 한 거야. 예, 내가 너를 무서워한 게 한 번이나 있은 줄 알아?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는데 음, 우리 언니는 오빠랑 5살 차이 나는데 무서워해요. 예, 아직도 무서워해서 우리 오빠 평생에 직장 한 번 가진 적 없고 아직도 우리 언니 연금 받은 걸로 먹고 살아요. 음, 그건 아, 내가 우리 언니한테 그래. 넌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오빠 뒷닦음이나 하면서 참도 잘하고 산다. 네 인생 음, 살지 왜 오빠 인생을 사니? 그랬더니 너는 그래서 나가서 네 인생 사니까 좋으냐? 아들 둘이나 있고 남편도 있고 좋잖아. 근데 너는 뭐가 남았냐? 오빠 뒷마금 한 거밖에 더 있어. 그랬더니 아직도 너 지금 오빠한테 절절 매잖아. 왜 매? 네 인생 살아.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라고 유언했잖아. 그래서 죽은 새끼는 죽은 새끼지. 죽은 새끼가 유언한 거 내 인생 말아먹는 유언을 뭐하러 들어? 그딴 건 음, 안 들어줘도 되는 거야. 아니야. 아빠가 하라 그랬어. 아직도 우리님 그러고 살아요. 에휴, 그래서 평생 우리님 결혼도 못했어요. 그리고 혼자 혼인신고도 사는 안 하고 거예요? 도망가갖고 우리 오빠는 그냥 아직 호적에는 총각이에요. 결혼식은 다 올렸는데 에휴, 우리 오빠는 평생 이러고 살고 근데 그 여자분도 오빠 같은 분한테 시집 왔다가는 못 견디고 나가죠.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는 다른데 멋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지금 음, 애 낳고 잘 살고 있다는데 우리 오빠만 인생 망가진겨. 네. 그 뭐 부모가 그냥 일일이 다 해줬으니 뭐 아내한테도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일일이 다 해주길 우리 바라고 엄마 그럴 거 아빠가 해준 아니에요. 거를 그대로 해달라고 했으니 우리 그러면 엄마는 누가 해줬어 우리 해줘. 아빠는 해줬어 이러면서 살았으니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못 견디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평생 그래서 장가도 못 가고 우리 언니도 결혼 못 하고 나도 우리 아빠가 결혼하지 말고 그러고 살으란 말 나는 싫다고 나는 음, 우리 남편 데리고 딱 우리 남편한테 우리 집에 와서 나 데리고 간다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날짜를 딱 음, 정해줬어요 내가요.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와갖고 따님 주십시오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는 얘 음, 결혼식 할 때 아무것도 해줄 거고 10원짜리 하나 숟가락 하나 안 해줄 거니까 빈몸뚱아리라도 데리고 가려면 데려가라 해서 우리 남편이 자기가 모은 돈으로 나 결혼식 시켜줬어요. 에휴, 그러셨구나. 근데 집, 어떻게 그렇게, 집 구하는 것도 자기가 모은 돈으로 자기 음, 자기 살던 그 전셋집에 보태서 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남편을 그렇게 그래도 복 그러고 나서 우리 받으셨네. 아버지 예, 딱 돌아가셨을 때 아픈데 예, 병원에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입원을 했다고 다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해서 병원에 가갖고 우리 아버지가 산소호흡기 꽂고 안 돌아가지고 그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병실에 들어가갖고 음, 귀에다 대놓고 그래서요. 아버지 다 들리는 거 아는데 음, 죽을 때라도 자식 고생 그만 시키고 아버지 하룻밤 여기 살아있을 때마다 이거 응급실 병원비가 이게 얼마나 나가는 줄 아느냐고 언니가 음, 지금 이거 다 감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죽을 때까지 이 언니 고생 시키냐고 자식 고생 그만 시키고 웬만하면 그냥 그러고 갔는데 밤 12시에 전화 왔어요. 아버지 죽었다고. 네, 12시가 아니라 9시 반에 아버지 네, 죽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 9시 반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전화 왔어요. 죽은 줄 알았어?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솔직히 나 그때 꿈 꿨거든요. 예, 꿈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예, 꿈에 딱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는데 말은 안 하는데 예, 나를 참 원망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 보통 꿈에서는 사람이 말을 안 하잖아요. 예, 아버지는 말을 안 하는데 나는 아버지한테 그랬어. 참도 억울하겠다. 평생에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그 그렇지. 정도 대우해줬으면 대접 받았다. 가!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꿈에서 깨어나서 우리 언니한테 예, 야, 너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아버지 무덤에다가 노잣돈 안 줬냐? 그랬더니 너 교회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우리 언니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 언니한테 야 노잣돈 주는 거는 교회 다닌 거랑 뭔 상관인데 그랬더니 음, 지랄들을 해. 아, 참 골고루 지랄들을 하고 살아. 인간 구실도 안 하고 살아. 부모 죽어서까지 그러고 살을래. 그래서 난 요새 살짝살짝 우리 아버지 엄마 그 돌아가신 날이면 식탁 위에다 살짝살짝 언니 오빠 모르게 하거든요. 네, 하는 줄 알면 지네들 목사라고 난리 나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근데 굶는다 싶으니까 네, 조그만 거 이렇게 이마트 가니까 그거 제사 지내는 상 팔더라고요. 야외 휴대용 네. 그거 해갖고 구비랑 해갖고 조금 해갖고 하고 있어요. 에휴, 굶지나 착하시다. 말라고. 예. 나한테 함부로 해줬어도 그래도 부모니까 내 생명표 쓰니까. 아, 우리 남편이 그랬거든. 부모는 미워도 네가 네, 부모한테 잘하는 게 네 자식한테 복이 다 갈 거야. 내 새끼 훌륭하게 크는 거 원하면 네가 해. 그러더라고. 음, 너 억울한 건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나한테 다 풀고 네, 대신 부모한테 하는 거는 네가 그냥 내 음, 팔자련이 생각하고 그냥 말어. 그래야 네 자식이 우리 자식이 복 받아 그러더라고. 네, 네가 부모를 아직도 가슴에서 그러고 있으면 네 새끼가 그거 다 흉 받아. 네. 그래서 네, 이거, 그, 증이라는 게 증상이 어떤 거예요? 저는 이름만 들어봤지, 뭐, 걸린 그게 사람을, 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명칭이 바꿔졌지. 옛날 얘기하면 간질이요. 아, 간질.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네. 어, 그거를 그냥 명칭만 바꾼 거예요. 음, 사람들이 딱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바꾼 거예요. 음, 그러면, 그게 왜 생겼냐면 우리 네. 엄마가 아기 때 나한테 약을 먹였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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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한 아기를 약을 먹여놨으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냔 말이야. 음. 큰아드님은, 자폐가 있었다 그러셨잖아요. 그, 음, 지금은 뭐, 일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 내가 우리 너무, 아들은 지금 80%까지 돼갔다고, 완치됐다고 판정을 받아갖고 이제 장애인증도 없어졌어요. 아, 너무, 너무 그래갖고 좋다. 한 달에 300만 원 받아와요. 300만 원? 예. 뭐 어디 대기업 다녀? 아유, 아니요, 다돼요. 아유, 사장님이 너무 사장인 자기보다 일 잘한다고 응. 뭐 하나 차려도 될 정도로 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아이고, 줘요. 내가 고맙다, 진짜. 아유, 그거 내가 얘 고치는데도 진짜 힘들었던 게 응, 자폐는 딱 세 가지만 하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첫째는 가족이 전원이 다 참석해야 돼요. 네. 같이 가갖고 같이 치료받아야 돼요. 가족이. 음,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우리 애는 아파서 서툴러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입에다 달고 살아야 돼요. 어, 그리고 세 번째는 편지를 서로 왕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야단을 칠 일이 있으면은 네, 말로 하면은 사람이니까 음, 험한 소리가 나가. 음, 근데 노트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앞장에다 이렇게 쓰면 뒷장엔 자기가 또 음, 답장을 쓰게끔 이렇게 해버리면 네, 사람이란 게 글로 하면은 다듬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의사 선생님이 그 세 가지만 하면 자기가 100%는 아니래도 음, 80, 90%까지는 완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갖고 난 진짜 그거 지켰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고생하셨네. 그래갖고 완치된 거예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아, 내가 너무 좋다. 나는 이거 글 읽으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동네에 이렇게 예, 예, 문방구에 보면 애들 이렇게 오락기 있잖아요. 네, 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가갖고 나면 그 바닥에 앉아서 애들하고 같이 오락하고 있어요. 나이 30 넘어서 동네에서 저거 어, 미친년이라고 정신병원에 가는 것도 봤다 이러면서 어, 헛소문도 퍼지고 그랬어요. 정신병 고생하셨네. 광고는 맞아. 저거 다 커갖고 30 넘어갖고 초등학생하고 놀고 앉았다고. 그땐 그랬었지. 예. 아니 근데 내가 먼저 애들하고 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무서움을 이겨내고 지도 짓돌이하고 그지, 노는데 어떡해. 그지. 예, 아이고, 잘하셨네, 나중에는 진짜. 예, 그 초등학교 때 보면 초등학교 특수반이라 그래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특수반 엄마들이 예, 애들 맡겨놓고는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 돈 내고 자기네들은 놀러 다녀요. 근데 나는 그거 10,000원 안 냈어요. 그 엄마들이 왜 돈 안 내냐 그러죠. 나는 놀러 안 갈 거야. 그 시간에 애 맡겨놓고 나는 음, 상담센터에 가서 나 따로 상담받고 있어. 음, 그래서 아니 그 엄마들이 예, 너 그러지 마. 근데 10년 뒤에 보자. 내 아들은 완치됐을 거고 네 아들은 아직도 그러고 다닐 거야. 그런데 진짜 농담 아니고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5년 뒤에 예, 우연히 동네 시장에서 그 엄마를 만난 거예요. 음, 그날따라 또 우리 아들이 음, 음, 나 시장에 따라간다 그래서 같이 따라가고 내 장바구니 다 들어주고 있었거든. 예.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지나면서 키도 커갖고 지금 187이에요. 아유, 귀여워라. 키도 그렇게 허리 컸어. 사이즈도 되게 날씬해갖고 진짜 뒷모습만 보면 이건 모델인 거야. 모델이네. 예, 잘생긴 모델이 내 옆에 딱 음, 서갖고 장바구니 들고 있으니까 그 집 엄마가 옆에 있는 멋있는 청각은 누구야? 그거. 아니 그때 아파트는 특수반 다니던 내가 얘야. 내가 음, 그랬잖아요. 10년 뒤에 우리 아들은 완치될 거고 그 집 아들은 엄마가 놀러 다니는 덕분에 그대로 있을 거라. 완전 어때? 사이다네. 내가 이겼네? 내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애 놔두고 놀러를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애 치료에나 집중하고 나랑 같이 치료에나 집중하러 다니자니까 네가 싫다 음, 그랬잖아. 내 음, 아들은 지금 일 다녀요. 그때 당시에 200 받았거든요. 네, 우리 애들 월에 200 받아. 누구 아들 음, 얼마 받아? 뭘 이 몸으로 직장은 뭘. 거봐. 왜 그러고 사니? 그러게 말이야. 참. 인젠 내가 조금 큰 소리 치지. 우리 아이고, 아들들이 그렇게 아이고, 벌어주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지금은 좀, 업어드리고 싶어, 우리, 진짜.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그래. 왜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금 편해지냐? 왜 그러지? 내가 그래. 그러네, 좀. 아들도 완치돼갖고 너무 좋고. 예, 어디 가서 우리 아들들은 진짜 칭찬받고 살아요. 직장에서도. 네. 아유, 직장 사람들이 그런데요. 네가 내 아들이면 진짜 나는 2다리 펴고 살 거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 그 소리 듣고 음. 나면 그 정도 되기까지 난 2다리 못 펴고 잤어. 아휴, 남들이 볼 땐 되게 효자들인 거예요. 내가 그렇지요. 그래야지. 예, 키우면서 우리 아들들한테 딱 니네들은 3가지만 하고 살아. 첫 번째는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 네가 사람들을 음,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거든요. 아, 예, 그래갖고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켜야 나중에 성공한다. 내가 아기 때부터 그러고 음, 키웠어요. 네, 그리고 애들한테 친구는 여자는 나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남자한테 친구는 재산이야. 네, 근데 그 재산을 남이 너한테 그 재산이 되어주기보다는 네가 그런 재산이 네 친구한테 되어주면 어느새 나한테도 그런 친구가 생겨. 맞아. 예, 참 대단하시다. 그러면 작은 아드님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얘 같은 데서. 같은 데서? 아이고, 응. 형제가 좋네, 아주. 작은 애들한테 조금 미안한 게 형 아플 때 형이 아파서 엄마가 조금 너한테 덜해줄 수 있으니까 예, 너는 정상인이니까 이러면서 키웠어요. 예, 지금도 예, 엄마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평생 형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 말고 엄마 아빠는 걱정을 말고 살아. 지금도 그래요. 아이고, 같은 데서 귀여워라. 일하면서도 예, 형 편리 내가 많이 봐주고 있으니까 엄마는 걱정 말고 살아 이래요. 음, 한 번씩 전화 와갖고 한 번씩 전화 와갖고 그래요. 이러다가도 전화 와서 엄마 걱정할까봐 전화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형 일 잘하고 있어. 내가 편리 많이 봐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래. 어, 어,
좋다. 진짜 말만 들어도 너무 좋다. 진짜 이거는 무슨, 부모 복 없는 사람이 남편 복, 자식 복도 없다 그랬는데 난 그 말을 안 믿는 게 예, 나는 부모 형제 복은 없어도 남편이랑 자식 복은 있어요. 이 나이에 이 체격에 이 얼굴로 남편하고 자식한테 사랑받는 여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공주대접 받고 사니까 갑자기 아유 자기 우리 엄마는 자랑. 공주니까 뭘 못해도 서툴러도 돼 애들이 이러고 장난치고 남편도 우리 아들들한테 니네만 공주라서 뭘 몰라 그래서 서툰 거야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러고 어, 공주가 뭐를 하니 우리가 해줘야지 이러고 장난치고 그래요. 아이고, 그 얼마나 덕분에 나는 그냥 행복하세요. 어, 그 덕분에 남자 셋에서 그냥 막 부려 먹고 살아 그냥. 아이고, 얼마나 행복해. 남자 셋은 내 손 안에 넣고 막 그러고 사니까 됐지 뭐 예, 그랬으면. 그렇지. 그래 이, 이 정도면 됐지 뭐. 뭘 바래. 인생 로또지, 이게. 이게 그러면 로또지. 됐지 뭐. 그럼. 야 내 생일인데 케이크 사와 그럼 케이크 사오고. 어, 야 선물 뭐 갖고 싶은데 주문해라 그러면 엄마나 바쁘니까 주문하면 돈 줄 테니까 엄마가 사 그러고 해주고. 음, 참, 진짜, 너무, 처음에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막, 되게 힘든 얘기였는데, 이거는 뭐, 사이다 사연인데요, 이거 완전. 결국은. 아, 근데, 무슨 그런 부모가 다 있냐, 그 시절에. 그럼 우리 그때 부모님이랑 나만 그런 게 비슷한 세대일 아니고요. 텐데, 예? 옛날에 그 시절에는 예, 그런 식으로 여자들이 구박받고 살았어요. 예, 아들 위해서. 음. 근데 근데, 이제 그건 내가 당첨된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도 그런 집이 흔치는 않았어요. 아들밖에 모르게. 예, 특히나 우리 엄마는 도중에 둘째 아들이 바닷가에서 수영하다 그렇지. 예, 죽었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시엄마인 우리 할머니가 아들 하나 가지고 안 된다 하나 더 낳아라 했던 게 병원에서도 아들이라 그러고 점쟁이도 음, 아들이라 그랬는데 나 보니까는 딸인 거는 이거는 운빨이 거꾸로 된 거니까 얘가 복 받으면 살아있는 아들이 점쟁이가 그랬지 재수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랬대요. 그 그래서 미친 평생에 점쟁이네, 얘를 그거. 구박해야 그 아들한테 운빨이 핀다 그랬대요. 음, 그거 도시락도 안 사주니까 매점 아줌마한테 그런 얘기해갖고 음, 그런 식으로 밥 얻어먹고 그랬어요. 음, 학교 다니면서 나는 나대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다녔어요. 음. 살아남는 법을 아셨네. 그래서 뭐 똘똘하셔서.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에서 뭐 신발 매장에서도 일해보고 뭐 여기저기 음, 하다못해서 을지로에 있는 출판사 골목이라고 있어요. 예, 사무용품 파는 문방구가 있어요. 예, 거기서도 일해보고 지금식으로는 알바라 그러는데 안 한 알바가 없을 정도로 난 진짜 다 해봤어요. 음, 마트에서 이럴 때는 남자들 몇 주짝, 두 짝씩, 세 짝씩 메고 다니잖아요. 예, 난 그 당시에 네 짝, 다섯 짝 메고 다녔어요. 아이고. 어거지로 남자보다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아, 미련한 짓 하는 거지. 그래도 거기 다치 사장님이 너 그러다 못하려고. 허리 삔다. 그래서 그러니까. 냅둬요 시집도 안 갈 건데 이러면서 괜찮아요 시집 갈 거 아니라 그러고 어, 네 개, 다섯 개 메고 돌아다녔어요. 음, 남한테 뒤지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 음, 성격적으로. 예,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하지 싶은 거야. 남들 음, 하는 거 보면. 예, 지금 우리 아들들 키울 때도 내가 그래요. 음, 네가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야. 난 그래요. 예, 야, 이 나이에 나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나는 그러거든. 음, 하면 하게 돼 있어. 음, 다 하게 돼 있어. 그냥 예, 하기가 싫은 거고 귀찮은 거예요. 내가 그렇지. 그래요. 예. 남편 되시는 분은 연세가 엄청 많으시네요. 할배요, 할배. 근데 얼굴을 보면은 예. 사람들이 나보고 나이가 더 많다 그래요. 우리 아저씨는 동안이라. 어, 얼굴이 동안이라. 어,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그래도 이제는 좀 아유 살기가 이 정도만 돼도 좋다 그 정도 됐으니까 그런 것 괜찮네요. 같네요. 진짜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 그게 행복이지 뭐가 더 이상 뭐 바라는 거 행복이겠어요.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렇지. 아이고, 동네에서 제일 무서운 형들이 706 개띠들 지랄 맞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580 개띠, 706 개띠. 네, 그런 형들인데. 아, 그 형들은 정말 진짜 그러니까 부모 사랑도 다 예. 받을 거 다 받았고, 그리고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70년생들이 제일 행복하게 살았어요? 네? 70년생들이 지금 애들보다 더 쉽게 사는 것 같다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네. 지금 애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랬었어요. 그때는 계속 경제가 그때가 좋아지던 차라리 쉬웠던 것 같아, 때였으니까. 살기가. 맞아요. 예, 요즘 애들은 뭐 하나 하자 그래도 예. 진짜 내가 봐도 참 저거는 힘들겠다 싶은데 우리 때는 음, 쉽게 살았던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누릴 것도 다 누리고 경제가 할 거 계속 다 하고 좋아질 때였으니까. 지가 그냥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런 세대인데 참 진짜 아이고 그 시절에 그렇게 살으셨으니 그 집의 막내다 그러면 되게 사랑받고 살거든요. 네네 그냥 어중둥하고 살고 그랬는데 나는 막내 그렇죠. 대접을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하고 살았으니까 뭐 막내 대접뿐이야. 뭐 사람들이 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았는데 그, 자식 대접을 못 받고 살았는데 그 에휴 어떻게 막내가 그러고 살지 그럴 거요. 그러게 얘기하면 수전에 공중전에 지하 토굴전까지 다 겪은 여자야. 지하 노골전까지 땅굴도 파셨어? 아니 그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셔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고 싶고 자기 하소연하고 싶고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저는 남을. 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제일, 들어주고 그냥 음, 수긍해 주는 거. 네. 그게 그것만 제일 해주면 내가 중요한 좋다 거죠. 그래. 네, 그럼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막 조언해주고 막 이러면 사람들 싫어해요. 자기 얘기 들어줘야지. 자기한테 조언해주고 뭔가 그러면, 조언을 해주는 거는 병원 가서 네. 정신과 가서 거기서 알아서 하라 그래 나는. 음, 조언 받고 싶어만 병원 가. 그러니까, 예, 나는 그딴 걸 안 해주니까 그게 들어만 주니까 최고죠. 뭐 조언 듣고 음. 싶으면 병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내가 그러거든. 전문가를 찾아가서요? 그래. 아이고, 참 인성도 너무 좋으시다, 진짜. 아이고, 참 순수하시네, 진짜. 아니, 이 나이 되니까는 네.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된 거예요. 네, 좋아 보이세요. 근데 내가 정말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런 정말 밑바닥까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뭐가 이렇게 뭔가 모난 구석이 티가 나. 아무래도 그러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이셔서 그게 정말, 우리 서방 덕분이야. 아니, 근데 봐봐. 그렇다고 해도 옆에서 누가 아무리 감싸준다고 해도 그거에 감싸지지가 않는다고 그런 학 받은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그 서방님께서 남편 되시는 분이 잘해주신 것도 있지만 경희님이 원래부터 성격이 맑으신 분이신 게 더 클 거예요.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성격적으로 못났으면 네,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안 그럴 수도 안 되죠. 있었는데 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아무리 감싸줘도. 근데 그렇게 하려고 타고난 성격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빛을 발하는 걸 거예요. 아유, 너무 진짜 예쁘시다, 진짜. 나보다 7살이나 많은 누나가 뭐 예쁘다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오 너무 뒷살 먹은 할머니한테도 이쁘다 그러면 좋아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통화로 얘기 들은 내용 있잖아요. 예, 그거 조금 더 이렇게 넣어가면서 제가 예, 글 만들고 나서 한번 그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예, 어, 방송해주세요. 네네, 읽어보시고,
예, 뭐 괜찮으시면 제가 괜찮다고 하시면 방송하는 걸로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예비 신부의 오빠들이 똥군기를 잡으며 다짜고짜 따귀를 때리고 위협하길래 강하게 응징하고 파혼했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33살이고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파혼한 남자입니다. 여자분들의 글 중에 시누이 많은 집으로 시집가서 시누이의 갑질에 고생하고 산다는 여자분들의 글을 가끔 보는데요. 요즘 격하게 공감하고 살고 있네요. 제가 파혼하게 된 이유는 여친의 오빠들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간 여동생의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따귀를 때리고 협박을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초장에 저를 기선제압하기 위해 한 행동일 뿐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 결혼하라는 것 또한 말이 되나요? 여자친구는 제가 속이 좁은 것이고 윗사람에게 예의 없게 군 것이 잘못이라고 사과하라 하더군요. 저는 그냥 헤어지자고 했고요. 정말 누가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한 친구 와이프의 소개로 여친을 만났습니다. 제가 키가 좀 많이 크고 덩치도 큰 편이에요. 저는 주변에 아담한 여자가 내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재수 씨가 저에게 어울릴 것 같은 친구가 있다며 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담하고 애교도 많은 스타일이었습니다. 남자 기 살려주는 멘트도 잘하고 그래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여자친구를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하며 2년간 잘 만나왔습니다. 연애 중에도 가족 얘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고 서로의 경제 상황, 가족 얘기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오빠가 4명이라 하더군요. 결혼한다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여자친구 부모님께 선물 사들고 가서 인사를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몇 번 찾아뵙고 함께 식사도 했어요. 오빠들은 전부 결혼을 해서 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살고 있고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셋이서 살고 있었고요. 상견례 날짜를 잡고 상견례 전에 서로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오빠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길래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저희 누나가 추천해준 선물을 들고 여자친구 집에 들어서려는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오빠들은 그날 처음 보게 되었으니까요.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서는데 형님 4분이 먼저 보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친의 오빠들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저보고 앉으라고 하길래 저는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빠 한 분이 낮은 목소리로 일어나 하더라고요. 저는 긴장도 한 상태였고 저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 중 한 명이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이런 어리버리한 놈이 다 있냐고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바닥에 앉아야지 소파에 앉는 놈이 생각이 있는 놈이냐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오빠 한 명은 손에 죽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죽도로 저를 내리칠 듯한 신용을 하면서 빨리 못 일어나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저에게 오빠 한 명이 자기 여동생 평생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더군요. 말이 좀 더 길었는데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얼른 대답하라고 다그치는데 여자친구를 보니 재밌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운 중에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왜 둘러싸여서 따귀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있어야 하나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고 했어요. 저에게 잔소리 말고 대답이나 하라더군요. 본인들 여동생 눈물 한 방울도 흘리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뺨을 때리려는 오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에게 팔을 잡힌 오빠가 저항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죽도를 들고 있는 오빠에게 다가가면서 이제 여자친구와 헤어질 테니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당신들은 얼마나 찌질이들이었으면 여동생과 결혼할 사람 앞에서 일진놀이나 하고 있냐고 했고
얼굴 기억하고 있을 테니 밖에서 나 만나면 도망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려는데 여자친구가 저를 붙잡으며 하는 말이 참 놀라웠네요. 저보고 글쎄 오빠들이 하는 말에 대답하면 되지 자기랑 결혼하기 싫은 것이냐 하더군요. 너랑 결혼 안 한다 분명 말했다고 이런 미친 집안에서 자란 너랑 이대로 끝이라 말하고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며칠간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부모님한테도 안 맞아본 뺨을 맞은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자로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솔직한 말로 제가 이 키와 덩치에 어디 가서 한참 내려다보는 사람에게 뺨을 맞아봤겠어요? 여자친구한테 계속 톡이 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읽지도 않았습니다. 3일 뒤에 여자친구의 톡을 읽어보니 더 화만 나더라고요. 오빠들이 제 뺨을 때리고 죽도를 들고 설친 것이 자기를 아끼는 마음에 저를 군기 잡으려고 한 행동들이랍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걸 못 참고 그렇게 나가면 어떡하냐고 오빠들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서 사과를 하라는 어이없는 소리만 있더군요.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남자가 뭘 그런 걸 가지고 꽁에 있냐는데 정말 쌍욕을 할 뻔했네요. 며칠간 여자친구가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고 저는 그냥 여기서 정리하자고 했는데 확실하게 제 마음을 얘기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만났어요.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게 여자친구는 만나서도 저에게 아직도 꽁에 있냐면서 얼른 오빠들에게 전화를 돌리라 하더군요. 저는 이성을 잃고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소리 지르며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이래요. 나는 너희 오빠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에도 놀랐지만 그걸 보며 웃고 있는 너의 표정에 더 놀랐다. 가족들끼리 짜고 나를 그렇게 똥군기 잡으려 하는 것이 너무 유치해 보이고 너네 집 같은 이상한 집과 우리 부모님이 사돈이 되게 할 수는 없다. 여자친구는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저의 태도가 단호하니까 여자친구는 울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길래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여자친구가 계속 붙잡았지만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말하고 나왔어요. 그 뒤로 일주일 정도 여자친구의 톡이 왔는데 답장 안 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자기 오빠들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했다나요? 저보고 이제 좀 마음을 풀라더군요. 연애 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닌데 전혀 미련도 남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확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시댁의 이상한 갑질에 힘들다는 여자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자로서 그 정도는 참고 넘겨야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여자친구의 말을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참고 넘겼어야 하는 건지요? 참 어이없는 집이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사연은 남편 해장국은 꼭 끓여줘야 한다는 예비 시모의 말을 거절했더니 본인도 마음 상했으니 알아두라고 협박하던 얘랑에게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견례도 다 끝나고 날짜 잡은 상태에서 파혼했습니다. 저는 얘랑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는데 얘랑도 마찬가지라더군요. 얘랑 부모님도 마음이 많이 상했다 하셨고요. 제가 다 맞추겠다 말하고 결혼해서 살았어야 했는지 3년 연애 기간 동안 콩깍지가 씌어서 얘랑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양보를 해야 했던 것인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부모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 아들, 딸 잘 키우셨다고 칭찬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처음 인사를 드린 후로 몇 번 더 예비 시댁에 갔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밥 차리는 거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고 설거지는 제가 했습니다. 여자이고 며느리 될 사람이라 한 것이라기보다는 식사 차리느라 고생하신 예비 시어머니가 설거지까지 하시도록 할 순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얘랑 어머니는 저를 몇 번 더 부르셨어요. 얼마 전에도 주말에 부르셨는데 항상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요리는 뭐뭐를 할 줄 아느냐 물으시는데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딱히 할 줄 아는 것이 있다기보다는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핸드폰으로 레시피 찾아보고 만들어 먹는 정도. 저희 가족들이 맛있다 해주는 정도라고요. 그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매번 같은 대답을 드렸는데 얘랑 어머니께서는 매운탕이 중요하시다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방송을 보고 기겁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매운탕은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민물고기 매운탕과 수산물 시장에서 회를 떠다 먹으면 주는 매운탕거리로 끓이는 매운탕, 그리고 알탕까지 무조건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한다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배워서 남편에게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매운탕이나 알탕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술 마실 때 탕 같은 것이 필요하면 시켜서 먹는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가끔이라도 생각이 나서 먹는 음식이라면 모를까.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서 맛을 내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랑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시어머니가 말하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달려들어 배우려 하는 것이 도리라고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얘랑 아버님도 그렇고 얘랑도 워낙 매운탕 알탕을 좋아하니 제가 꼭 할 줄 알아야 하는 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요리 실력은 저나 얘랑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 그럼 얘랑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죠. 얘랑 어머니는 인상을 확 쓰시면서 뭔 말이 그렇게 많냐고, 남편 술 먹고 들어온 다음 날 해장도 안 시켜줄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해서 남편이 술자리 있다고 하면 전날 저녁에 준비 좀 해놓고 아침에 끓여주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침을 안 먹거든요. 출근 준비도 안 하고 매운탕 끓여서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건지, 얘랑 어머니는 공장에서 제품으로 생산하는 매운탕 알탕은 못 믿겠다고 하시며 꼭 재료를 사다가 제가 손질을 해서 끓여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식당에서 손질하는 것도 못 믿겠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식품도 못 먹는 거고 어떤 식당도 못 가는 것 아닌가요? 저는 얘랑 어머니의 강요가 싫기도 하고 그랬어요. 게다가 저나 얘랑이나 요리 실력에는 별반 차이도 없고요. 어쨌든 제가 받아들이지 못할 일은 바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거절했더니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마음이 상하셨나 보더라고요. 며칠 후에 퇴근하고 얘랑을 만나서 밥을 먹는데 얘랑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처럼 많은 거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 건강 생각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걸 그렇게 딱 잘라 거절을 했어야 했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거기서 알겠다고 했으면 결혼 후에 매운탕 알탕으로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얘랑이 엄마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안 하면 되지.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아마 저도 그 생각은 못했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할게.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랑은 자기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기도 마음이 팍 상해버렸다고 알아두라고 하더군요. 그때 얘랑의 말이 좀 웃겼어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내가 매운탕을 좋아하면 나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겠냐고, 자기에게 얘기해서 만들어 먹이라고 했겠냐고, 말이 좀 어이없다고 했습니다. 얘랑은 그게 남녀의 차이라고 하더군요. 남녀의 차이란 말도 웃기더라고요. 우리 맞벌이 할 예정인데 그럼 아이도 내가 낳고 집안일도 내가 하고 그런 것이냐고 했더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냐고 저에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더군요. 다 떠나서 나는 어머님께 싫다고 했고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내가 희생하길 바라시고 그걸 마음 상했다고 하는 자기도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내가 곱창을 좋아하는데 자기 보고 우리 엄마가 사다가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서 볶아주고 구워주고 하라고 하면 알겠다고 할 거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없더군요. 얘랑은 자기 부모님이 말하는 것에 토를 단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우리 관계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자더라고요. 밥맛도 다 떨어지고 얼마 먹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그만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서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지금 자기가 나한테 어머님 앞에서 알겠다 하고 안 하면 될 것 아니냐며 너는 융통성이 부족하다 말하는 것이라면 수긍을 했겠지만 어머님의 강요도 싫은데 거절했다고 마음 상한다는 말을 들으니 자기와 결혼이 자신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얘랑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남편 술 먹은 다음날 매운탕 끓여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파혼까지 얘기했냐고.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하시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고이 키운 제가 맞벌이 하면서 하기 싫은 일 강요받고 살고 있다면 아마 저희 부모님 피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서 파혼하려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본심을 알겠다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말 그대로 매운탕 알탕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비 시어머니의 강요, 예비 시아버지와 얘랑의 동조 때문에 파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닐까요? 그까짓 거 끓여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고집부리고 파혼까지 했냐 하신다면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얘랑이 다시 얘기해보자고 톡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부모님께 파혼할 것이라고 다 얘기했고 저희 부모님도 내 딸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너무 격한 비난을 저에게 하신다면 제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위로도 부탁드릴게요. 손 많이 가는 음식을 안 한다고 했다고 마음 상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가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사연은 카페에서 일하는 예비 며느리에게 물장사한다고 말하던 예비 시모와 편들던 예랑에게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흔여인 예비 신부이고요. 얘랑은 30살 흔남입니다. 저는 할 말을 못하면 자다가도 발차기를 하는 성격이어서 버릇없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살긴 했어요. 그치만 저는 어른같지 않은 분들은 위해드리고 예의 갖춰드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에 다 감수하면서 삽니다. 모바일이고 마음이 착잡해서 혹시라도 오타가 있으면 넓은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려요. 소개로 만나서 3년 연애하고 연락 문제,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연락 문제로는 많이 싸웠고요. 저희 집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부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19살 때부터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 안 맞고 힘들길래 집에서 백수 생활 중 아는 오빠가 카페를 차리면서 21살 때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지금은 부점장 하면서 연봉은 3,400만 원 받고 있고요. 다른 가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제가 일하면서 욕심 생겨서 자격증도 따고 알바 펑크나거나 직원이 없을 시에는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요. 카페 치고는 월급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래도 매장이 바쁘다 보니 일을 할 때는 폰을 만질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돼요. 직원이나 부점장인 제가 만지는 게 보이면 알바생들도 따라 만지기 때문에 FM대로 하고 싶어서 폰은 매너 모드는 풀어놓고 안 쓰는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요. 알바생들도 똑같이 하고요. 전 직원이 다 그렇게 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미리 말도 했어요. 월에서 금, 오전 9시, 18시까지는 연락이 잘 안 될 거다. 점심시간일 때 아니면 연락 못 한다. 혹시라도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해라. 카톡은 확인 못 한다. 이렇게 못 박아 두었는데 연락 문제로 화를 자주 내더라고요. 전화도 자주 왔었는데 바쁠 때는 못 받으니까 한가해져서 다시 전화하면 삐져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그러다가 싸우기도 지치고 짜증나서 이럴 거면 헤어지자 하고 다 차단해버렸더니 다음날 카페로 찾아왔어요. 하필 제가 바쁜 점심시간에 와서 얘랑은 1시간을 넘게 기다렸고 한가해져서 정리는 알바한테 부탁한 뒤에 얘기를 하러 잠깐 밖으로 나갔더니 사과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쁠 줄 몰랐다고, 자기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는 다 한가하길래 몰랐다고, 그래서 풀고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뒤에도 한 번씩 연락 문제로 투덜거리길래 그냥 달래서 좋게 넘어갔어요. 연락 문제로 투덜대는 것 빼고는 흠잡을 데 없이 좋은 남자친구였으니까요. 슬슬 결혼 얘기 나오다가 19일 날 상견례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이 많아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얘랑 집 쪽도 19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서로 상의하에 그냥 19일 날 하기로 해서 만난 거였습니다. 얘랑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물 장사한다며?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커피도 액체니까 물장사로 포함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들다가 처음 뵌 날인데 인사 다음 말이 저러니까 기분 별로였습니다. 제가 표정 찡그리면서 커피도 액체니까 물장사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듣기 불쾌하네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다방 아니야? 이러시길래 벙쪄서 얘랑 쳐다보니까 대답하라는 듯이 나한테 턱짓으로 까딱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다방이랑 카페는 다른 개념이죠. 어머님이 카페를 다방이라고 착각하실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엄마가 저를 끌어안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식사하시길래 저도 그냥 밥 먹었고요.
상견례 자리는 여자 집 쪽에서 계산해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계산하려고 일어났는데 얘랑 어머니가 내가 옛날 사람이어서 카페랑 다방을 같다고 생각했어. 내가 몰랐네. 미안해. 이러시는데 그냥 대답 안 하고 계산하고 엄마랑 먼저 나가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 집 조금 이상하다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셨어요. 나도 본인 입으로 옛날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분이랑 가족이 될 생각 없다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얘랑 부모님들도 얘기를 하는지 한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으러 들어갔는데 얘랑은 안 보이고 얘랑 아버지랑 얘랑 어머니랑 두 분이서 얘기하시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근데 카페에서 일하는데 연봉이 그렇게 많아? 그러게 신기하네. 근데 아가가 야무지고 참해 보이더라.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은? 성격은 더러워 보이는데 일단 합격. 근데 무슨 아빠가 일 바쁘다고 딸내미 상견례도 안 오냐? 이혼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듣고 그냥 뒤돌아서 엄마 모시고 집에 왔어요. 뭔가 기분 더럽고 이상하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택시 타고 오는 길에 얘랑 전화 와서 어디냐고 하길래 속이 안 좋아서 먼저 간다고 부모님께 잘 설명해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어서 그렇다. 뭐 그런 걸로 결혼을 다시 생각하냐. 왜 그렇게 예민하냐 하더군요. 다방과 카페를 오해하신 것도 기분 나쁘긴 했는데 사과하셨으니까 별다른 말은 안 하겠다. 그 뒤에 너 찾으러 갔다가 부모님 두 분이서 말씀 나누시는 거 들었는데 기분 나쁘다고 했더니 살면서 몇 번이나 마주치면서 살겠냐고 자기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면서 성질을 내더군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내일 얘기하자 하고 그냥 집에 와서 잤습니다. 어제 일어나서 보니까 장문의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끼리 말씀하신 것은 그냥 잊어라. 부모님도 미안해 하신다. 나쁜 뜻은 아니었다고 하신다.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톡이 와 있었습니다. 답장은 안 하고 밥 먹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얘랑 어머니더라고요. 아가, 내가 너를 얼마나 이쁘게 봤는데 시엄마 섭섭하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누가 아가고 누가 시엄마인 줄 저는 잘 모르겠네요. 땡땡아, 너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 아니고 그냥 나는 궁금해서. 뭐가 궁금하셨어요? 궁금하셨으면 저에게 여쭤보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진짜 물장사 아니지? 실례가 아니라면 내가 땡땡이 일하는 곳에 한번 가봐도 될까? 아니 대체 뭘 생각하시는 건지. 부모님 이혼하신 거 아니지? 아버지는 왜 안 나오셨어? 대체 물장사라는 말을 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드님에게 못 들으셨나요? 아님, 아드님이 저 물장사 한다고 했나요? 아드님,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다음날 바로 제가 일하는 카페 찾아온 사람이에요. 제 직장을 아드님이 와본 적도 있는데 물장사라는 말을 왜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이 많아서 못 오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설사 만약 이혼한 거라 해도 그게 문제 있나요? 이혼이 죄인가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더군요. 그냥 끊고 얘랑한테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네가 어머님한테 여쭤봐. 이렇게 톡 보내고 그 뒤로 전화 오는 거 안 받았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문자 남기고 전화하시길래 핸드폰 차단 모드 해놓고 지금까지도 잠이 안 와서 주저리 써보네요. 내일 출근하면 왠지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얘랑이든 찾아올 것 같은데 상상만으로도 짜증납니다. 결혼이든 연애든 다 끝내버리는 게 맞겠죠? 추가입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 이혼하신 거 아닙니다. 글에는 얘랑 집 쪽에서 19일 날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참석을 못했다고만 적었는데 상황은 얘랑 집 쪽에서 19일 날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아버지 없는 상견례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또 날 잡아서 만나 뵈면 되지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상견례 진행한 거고요. 얘랑이 자기 부모님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밀어붙인 건가 아니면 부모님들께서도 아시면서 그러신 것은 아닌지 아직 몰라요. 추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주저리 적은 길고도 착잡한 이야기 읽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방금도 댓글 다 읽어봤는데 자작이라는 둥 말이 안 된다는 둥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믿어달라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니 익명으로 작성된 곳인 만큼 감안하고 넘어갈게요. 새벽까지 댓글 읽으면서 잠 설치다가
연락 온 문자들, 카톡들 다 읽어봤습니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길래 답장 안 하고 출근했죠. 출근하기 전까지 들었던 생각이 아직 오픈도 안 한 카페 앞에 앉아 기다리는 거 아닌가 해서 출근 시간 1시간 늦추고 알바생들한테 먼저 연락해서 물어봤네요. 처음 글을 작성할 때 얘랑이라고 칭했던 건 멍청하게도 제가 결혼할 의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다른 카테고리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지금 이 글에 댓글이 달리기 전에 다른 곳에 올린 글에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으셔서 그분 댓글 읽으면서 마음 정리 끝냈습니다. 그분들이 직장에 찾아온다는 상상만으로도 짜증이 났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까요? 출근 10시에 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1시 조금 지나가니까 남친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일반 고객 대하듯 했네요. 주문하시겠어요?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눈 똑바로 마주치면서 물으니까 말도 없이 째려만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홀더랑 리드 창고 가서 가져와야 한다는 소리 듣고 카운터 직원 세우고 저는 창고 갔고요. 박스 들고 들어오는데 카운터 근처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꾸 째려보길래 물건 내려놓고 테이블로 찾아가서 고객님 주문 안 하세요? 했더니 얘기 좀 하자더라고요. 확실히 끊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직원들에게 양해 구하고 카페 옆 골목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한다는 말이 또 그놈의 옛날 사람? 아니, 옛날 사람은 무슨 표창장인가? 본인 입으로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이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너는 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길래 물장사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아빠가 그날은 진짜 시간 안 된다고 했고, 네가 그날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난 얘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도 계속 물으시고, 우리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어. 사과하셨잖아. 다 늙은 양반이 자존심 굽히고 사과하는데 너 대답도 안 했잖아. 넌 그리고 그 와중에 나보고 설명하라는 듯이 턱짓하더라. 거기 취조실이냐? 내가 뭔 잘못해서 끌려간 거야? 이런 식의 대화로 계속 똑같은 소리 반복하면서 싸우다가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옛날 사람인 너희 어머니께 옛날 사람 이해하는 며느리 보게 해드리라고 난 못한다고 소리 지르고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얼쩡거리는 게 보였는데 저랑 눈 마주치니까 문 열고 들어오려고 하더군요. 직원 탈의실로 들어갔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나오니까 가고 없더라고요. 일하는 내내 너무 착잡하고 분하기도 하고 마음속이 참 복잡했어요. 마침 오늘 재빙기 청소하는 날이라서 청소하는데 너무 속이 터져서 재빙기에 얼굴 집어넣고 울었습니다. 점심 돌아가면서 먹는데 밥도 먹기 싫어서 혼자 매장 지키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시더니 제 인사를 받고 저에게 다크서클 생겼다고 화장도 다 지워졌다 하더군요. 그래서 있었던 일 얘기했더니 물장사라는 말 듣고 엄청 화내시다가 4시에 퇴근시켜줘서 퇴근했습니다. 일단 상견례 비용은 주변에 결혼한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여자네 쪽에서 내는 거라고 얘기해줘서 그런 줄로만 알고 남친한테도 여자 쪽에서 내는 거냐고 물었을 때 자기가 알기로도 여자 쪽에서 낸다 했어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계산했던 거예요. 검색해보니까 예비부부가 합쳐서 내거나 얘랑이 낸다고 하네요. 그 돈이 아깝다는 치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길고도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일인 것처럼 화내주시고 현명한 대처 방법 알려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끝으로 후기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네요. 더 이상 댓글도 안 볼 거고요. 인터넷으로 번호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이 글을 끝으로 저는 번호 바꾸러 갑니다. 속 시원한 끝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하지만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서 안 마주치려고요.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든 넘은 저희 어머니도 다방과 카페는 구별하시는데요. 며느리 깔아뭉개기 기선제압 뭐 이런 거 같네요. 잘하셨습니다. 성실하게 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쓰니님께 좋은 남자분 생기실 거라 생각해요.